매주 토요일 아침 등산복을 입고 집을 나서는 남편. 건강 챙긴다며 웃으면서 나가는 그 뒷모습. 아내는 현관에서 잘 다녀오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20년 넘게 사랑을 나눈 부부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너무나도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등산복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산 위에 있어야 할 시간에 도심 카페에서 긁힌 카드 영수증. 2명분의 커피. 그리고 그날부터 이 여자의 세계는 천천히 그러나 완전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신, 복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지켜보기로 결심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결말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은 아마 이 여자가 피해자인지 아닌지 헷갈리실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끝까지 들어주세요. 남편 이름은 이태준. 올해 55. 30년 가까이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다가 회사 구조 조정. 여파로 조기 퇴직을 하게 된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아내 이름은 박선희. 올해 53. 결혼 이후 줄곧 가정을 지켜온 전업주부였고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아들은 벌써 결혼에 분가했고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월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만 남은 집. 조용하고 익숙하고 그래서 가끔은 쓸쓸한 집이었습니다. 태준이 퇴직을 한 건 53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공고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펄쩍 뛰었죠. 아직 한창 일할 나이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고 동료들이 하나둘 짐을 싸서 나가는 걸 보면서 태준도 결국 퇴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야말로 무기력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낮에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고 저녁에 누워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선희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말 한마디 더 건네려고 노력했고 맛있는 걸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태준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멍하니 텔레비전만 봤고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 대꾸하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준이 집에 돌아오더니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서 봤는데 동네 산악회가 회원을 모집한다더라. 나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선희는 두 손 들어 환영했습니다. 뭐라도 하면 좋겠다 싶었으니까요. 운동도 되고 사람도 사귀고 그러면 저 답답한 표정이 좀 펴지지 않겠냐 싶었습니다. 그래 해봐. 건강도 챙기고 좋잖아. 선희가 웃으며 말하자 태준도 오랜만에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산악회 첫 모임을 다녀온 날 태준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더라. 다들 나이가 비슷비슷하고 분위기도 좋고. 말수가 적었던 그가 저녁 밥상에서 제법 길게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선희는 그게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생기 있는 얼굴. 그냥 두어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산악회 활동은 매주 토요일 아침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등산복을 챙겨 입고 집 앞에서 카풀로 이동해 산을 오르는 일정이었습니다. 선희는 처음엔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나도 운동 좀 해야 하는데 같이 다니면 어때? 하고 물었더니 태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거기 사람들 다 체력이 장난이 아니야. 당신은 아직 무릎이 안 좋다고 했잖아. 다음에 따로 가자. 그 말이 딱히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희의 무릎은 실제로 몇 해 전부터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래 맞다 싶어서 더 이상 따라가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태준의 산악회 활동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비가 와도 나갔고 더워도 나갔습니다. 선희는 그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전엔 조금만 피곤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댔는데 산악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달랐습니다. 기꺼이 새벽에 일어났고 씩씩하게 나갔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선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활기를 되찾는 것 같아서 나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작은 것들이 눈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상하다 싶었던 건 향수였습니다. 태주는 원래 향수를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이래로 거의 30년을 그 사람과 살았지만 향수를 뿌리는 걸 본 기억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산에 가는 날 아침이면 은은한 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누 냄새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비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진한 건 아닌데 분명히 어딘가에서 맡아본 적 있는 향이었습니다. 선희가 어느 날 슬쩍 물었습니다. 향수 뿌려? 아닌데 그냥 섬유 연제 냄새 아닐까? 태준이 가볍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선희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옷차림이었습니다. 등산복이 새로워졌습니다. 원래 입던 낡은 회색 기능성 등산복 대신 색상이 선명하고 디자인도 제법 세련된 새 옷들이 생겼습니다. 이거 언제 샀어? 하고 물으면 온라인에서 싸게 샀다고 했습니다. 신발도 새 것으로 바뀌었고 배낭도 새 것이 생겼습니다. 선희는 처음엔 그냥 취미에 빠지면 장비 욕심이 생기는 거려니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 시작하면 용품 사는 재미에 빠지는 사람들이. 세 번째가 핵심이었습니다. 휴대폰이었습니다. 예전에 태주는 핸드폰을 거실 소파에 내팽개쳐두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전도 까먹고 전화가 와도 늦게 받고. 그런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핸드폰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갔고 씻으러 갈 때도 들고 들어갔습니다. 잘 때는 베개 옆에 엎어서 놓았습니다. 선희가 문자 왔냐고 넌지시 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뒤집거나 화면을 가렸습니다. 특별히 감추려는 티를 내는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 변화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의식적으로 무시하려 했습니다. 별것 아닐 거야. 나이 먹으면 달라지는 거 아닌가. 취미가 생기면 사람이 바뀌기도 하지. 스스로에게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서 아주 작고 차가운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의 여름 내내는요. 그러나 가을이 오면서 선희가 도저히 못 본 척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태준이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다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은 소파 위에 놓고 갔습니다. 화면이 꺼지기 전에 선희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산 정상 어딘가에서 여러 명이 함께 찍은 사진. 태준이 가운데쯤에 서 있었고 그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선희보다는 어려 보이는 여자.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있었고 웃는 표정이 밝고 생기 있었습니다. 그냥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남녀가 섞인 산악회 모임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희의 눈이 그 여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 여자의 위치가, 그 여자의 표정이 태준을 향한 기울기 같은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태준이 돌아오는 소리에 선희는 얼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조용히 유지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단체 사진에서 옆에 서는 게 뭐가 이상한가? 나이 들어서 시작한 취미 활동에서 사람 사귀는 게 뭐가 이상한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잠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찾아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그 사이에 몇 가지를 더 알게 됐습니다. 태준의 핸드폰 카카오톡에 어느 날부터 고정된 채팅방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그냥 숫자와 이니셜이 조합된 그룹방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개인 채팅방도 있다는 것을 선희는 알았습니다.
태준이 때때로 몰래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빠르게 그리고 바로 화면을 끄는 방식으로. 그리고 사진은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이번엔 태준이 탁자 위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간 사이였습니다. 화면 알림이 켜지면서 사진 한 장이 미리 보기로 떴습니다. 산에서 찍은 두 사람의 사진이었습니다. 태준과 그 여자. 단둘이 찍은 사진. 여자가 태준의 팔에 기대듯 서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미리 보기를 보고 핸드폰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는 태준에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산악회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어때? 남자들이 많아, 여자들이 많아? 별 뜻 없이 묻는 척했습니다. 태준이 잠깐 멈칫했다가 말했습니다. 뭐 반반 비슷하지. 다 좋은 사람들이야.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선희는 한마디 더 했습니다.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 있어? 태준이 이번엔 좀 더 빨리 대답했습니다. 뭐 다 비슷비슷해. 자주 보다 보면 친해지지. 딱 그 정도였습니다. 선희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하지만 마음속에서 그 차갑고 작은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있다는 걸 선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나온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태준이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현관에서 등산복을 벗어 세탁기에 던져 넣으면서 오늘 힘들었다. 정상까지 무리했나 봐 라고 했습니다. 선희는 그 등산복을 세탁기에서 꺼내 세탁망에 나눠 담다가 상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도심 카페. 날짜는 그날. 시간은 오전 11시 40분. 금액은 2잔 분량의 커피가. 태준이 산 정상에 있었다고 말한 바로 그 시간에 산에서 한참 떨어진 도심. 카페에서 커피 2잔을 마셨다는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선희는 한동안 그 영수증을 손에 쥔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일상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선희의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뭔가 아주 익숙했던 것이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선희는 그 영수증을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태준에게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선희는 뭔가를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야겠다. 완전히. 끝까지. 그 결심이 어디서 왔는지 선희 자신도 몰랐습니다. 분노였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 세월을 함께 산 사람에 대한 마지막 의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폭발하기 전에 제대로 봐야겠다는 본능적인 냉정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선희는 그날부터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다음 토요일을. 그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선희는 기억이 흐릿합니다. 밥을 했고 청소를 했고 태준과 저녁을 먹었고 잠을 잤습니다. 겉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희의 안은 전혀 달랐습니다. 영수증 한 장이 그녀의 내부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태준이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등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향수를 살짝 뿌렸고 선희에게 다녀올게 라고 말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선희는 잘 다녀와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아무렇지 않게. 태준이 나간 지 5분 후 선희도 코트를 걸쳐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산 입구는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태준은 항상 카풀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 근처 어딘가에서 차를 타겠지. 선희는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걸었습니다. 태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큰 길로 나가는 뒷모습. 그런데 태준은 산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선희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태주는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선희도 다음 버스를 타고 뒤를 따랐습니다. 버스는 도심 쪽으로 달렸습니다. 상과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선희는 핸드폰을 꼭 쥔 채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내린 곳은 시내 중심가 근처였습니다. 카페와 음식점이 늘어선 거리. 주말 오전이라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선희는 약 10m 뒤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맞나, 이러면 되나 라는 생각도 잠깐 스쳐갔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골목 안쪽 카페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선희가 사진에서 봤던 그 여자. 단정한 차림에 밝은 표정. 나이는 선희보다 분명히 어렸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었을까? 태준이 그녀를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선희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너무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둘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희는 건너편 가게 유리창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창 너머로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래된 사이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태준이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선희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차갑게 내부가 돌처럼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선희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입구 쪽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선희를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태준과 마주보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선희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먼저 봤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의 태준 표정을 선희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새파랗게 질렸다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말 그대로 피가 가시는 얼굴.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다가 손이 테이블 위에서 슬며시 빠져나왔습니다. 선희는 두 사람 옆에 가서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선희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연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은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그냥 좋아하는 사이예요. 그 말이 카페 안에 떠올랐습니다. 잔잔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선희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사이. 네, 그렇군요. 그러나 선희는 그 자리에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선희는 이미 다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에 대해. 그리고 그 여자가 왜 태준 곁에 있는지에 대해. 선희는 그 전날 밤 오랜 시간을 들여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단순히 좋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는 여기서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태준이 회사를 다니던 시절로. 그가 사업에 잠깐 발을 담갔다가 크게 실패했던 때로. 그 실패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에 대해.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준은 당시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인 몇 명과 함께 소규모 제조업 투자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사업 아이템이 있었고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순탄했습니다. 그러나 3년도 못 가서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운영 미숙과 자금 관리 실패가 겹쳤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태준은 그 과정에서 법적 분쟁까지 겪었습니다. 결국 개인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가 선희의 친정에서 빌려온 돈으로 간신히 수습했습니다. 선희는 그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면서 함께 버텼습니다. 투자자들 중에 특히 크게 손해를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만규. 당시 50대 초반이었고 평생 모은 돈을 거기 넣었다가 전부 날렸습니다. 태준과는 오랜 지인 사이였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투자했고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최만규는 그로부터 몇 년 후 암 진단을 받았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병이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게 다 돈 날리고 받은 충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최만규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 이름이 최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선희가 카페에서 마주한 그 여자가 바로 최수아였습니다. 선희가 어떻게 알았느냐? 전날 밤 태준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알게 된 경로는 달랐습니다. 산악회 카페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카페. 태준이 가입한 그 산악회의 공개 게시판에서 선희는 회원 명단을 받고 거기서 최수아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검색했을 때 최만규라는 이름과 연결되는 블로그 글이 나왔습니다. 몇 해 전 최수아가 썼던 글.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의 이야기를 담은 글. 그 글에서 선희는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태준이라는 걸 연결지었습니다. 물론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냥 심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증이 꽤 강하게 선희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최수아를 마주했을 때 선희는 폭발하는 대신 물었습니다. 최만규 씨 따님 맞죠? 그 한마디에 최수아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당황한 것과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들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태준은 영문도 모른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내가 최수아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도 그 아버지 이름을 꺼낸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기다릴게요. 그것만 말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선희에게는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걸어오는 동안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코트를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한 집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돌아온 건 1시간 반쯤 뒤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구두 소리. 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태준은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 두 글자가 공기 중에 떠돌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선희는 잠시 후 말했습니다. 최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태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최만규 씨 딸이야. 당신이 사업 실패하면서 가장 크게 피해본 분. 암으로 돌아가신 분.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태준이 몰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최수아가 그 사실을 태준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희는 그 표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수아가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태준에게 접근했다는 뜻이다. 산악회에 들어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태준을 찾아서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일까? 최수아가 정말로 처음 마음먹은 대로만 움직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 뭔가가 달라진 걸까? 그 질문의 답을 선희는 그날 바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건 훨씬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밝혀집니다. 태준은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선희도 혼자 저녁을 차려 먹고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해서 물 흐르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선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오랫동안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물이 손등에서 천천히 식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날 밤 선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하지 않겠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아직 알아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수아가 왜 왔는지.
어디까지 했는지, 그리고 태준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선희는 그것들을 모두 알고 나서 그 다음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집에 있었습니다. 산악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더 줄었고 선희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지만 맛이 없어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방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선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밥을 했고 빨래를 했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선희의 머릿속은 한시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채수아.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무슨 생각으로 산악회에 들어갔나? 태준을 찾아간 게 맞다면 그 이후 어떤 일이 있었나? 단순히 접근해서 고통을 주려 했나? 아니면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나? 선희는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채로 덮어두는 건 선희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에게 직접 물어보는 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준이 지금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희가 먼저 패를 다 꺼내놓는 건 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희는 다른 경로를 택했습니다. 산악회 카페를 다시 살폈습니다. 채수아의 가입 시기를 보니 태준보다 2달 먼저였습니다. 태준이 가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 산악회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준이 처음 나간 날 채수아가 이미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만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처럼 보였겠지만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채수아의 블로그를 다시 읽었습니다. 꼼꼼하게. 그 글들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망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 하나 없이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 감정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문장들 사이에 배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것을 읽으면서 채수아를 이해했습니다. 적어도 그 감정만은. 아버지를 잃은 딸의 감정.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하게 무너졌는지를 아는 딸의 감정. 그리고 동시에 태준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태준이 그 사업 실패에 얼마나 책임이 있었는지 선희는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당시에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태준이 다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선희가 아는 건 결과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에 최만규가 있었고 태준은 법적으로 일부 책임을 졌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고 사업체는 결국 청산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태준이 나쁜 사람이냐? 선희는 그 질문을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능했고 무책임한 면이 있었으며 그 결과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건 선희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열흘쯤 지났을 때 태준이 선희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선희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자 태준이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사람의 자세로. 선희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 씨가 최만규 씨 딸인지 몰랐어. 진짜로.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서 태준의 표정을 보고 이미 알았던 사실이었습니다. 태준이 계속했습니다. 산악회에서 만났을 때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나이도 비슷하고 운동 좋아하고 이야기가 잘 통하고. 처음엔 그냥 모임 사람이었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 그냥 좋아졌어. 좋아졌어. 그 말이 선희의 귀에 박혔습니다.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수아 씨가 최만규 씨 딸이라는 건 정말 몰랐어. 그건 믿어줘. 선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야? 태준이 멈췄습니다. 선희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몰랐다는 건 알아. 근데 그게 당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 그걸 왜 지금 먼저 말하는 거야?
태주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선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봐. 당신이 해야 할 말이 뭔지.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태주는 몰랐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몰랐다고 해서 괜찮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최수아는 알았다. 알면서 접근했다.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잘못한 사람인가? 그 질문에 선희는 쉽게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배신했다. 최수아는 속였다. 그러나 최수아가 속인 이유에는 상처가 있었다. 그 상처의 근원에는 태준이 있었다. 얽혀 있었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선희는 눈을 뜬 채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최수아를 만나야겠다. 혼자서. 태준 없이. 그 결심이 선희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최수아의 연락처를 구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산악회 카페 쪽지 기능으로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희가 산악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카페는 비회원도 글을 보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최수아 씨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태준의 아내입니다. 답이 오기까지 하루가 걸렸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요? 그것이 최수아의 답이었습니다. 짧고 담담하고 피하지 않는 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후 만났습니다. 장소는 선희가 정했습니다. 집 근처 작은 카페.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대를 골랐습니다. 선희가 먼저 들어가서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최수아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보게 된 얼굴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잠깐 봤을 때보다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살짝 검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씩 시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최수아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선희는 그냥 들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수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제가 37살 때였어요. 그 전 몇 년을 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돈 날린 것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사기꾼 소리 들은 것도 그렇고. 본인은 그냥 믿고 투자했는데 다 날리고 보니 아무도 안 위로해주고 다들 왜 그 사람 믿었냐고만 하고. 아버지는 그게 제일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선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최수아가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동안은 그냥 원망만 했어요. 이태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몇 년이 지나면서는 그냥 잊으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이 산악회 회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SNS에서 공개 계정에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선희는 아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최수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어떻게 사나 보러 간 거였어요. 별 계획은 없었어요. 그냥 얼굴 한번 보면 뭔가 정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 사람이 저를 못 알아봤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피해자 중 한 명이었을 뿐이니까. 저를 알 리가 없죠. 그래서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계속 남았어요. 말은 안 하고 그냥 같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자기가 퇴직했다고 요즘 산에 다니면서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다음은요? 최수아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냥 관찰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는지. 그런데 같이 있다 보니까 뭔가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죠? 선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수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퇴직하고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름 자책도 하고 있었어요.
과거에 자기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다는 거 어떤 식으로든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이야기 사이에서 느껴졌어요. 그게 좀 의외였어요.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수아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사람 옆에 있다 보니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제 자신도 잘 몰랐어요. 복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딱히 행복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망하지도 않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요? 최수아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 말이 선희의 마음에서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분노를 건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복잡한 것, 연민에 가까운 것. 선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 당신 좋아해요? 최수아가 선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자신이 어떤 마음인지. 선희는 그 대답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하는구나. 두 사람은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물었고 최수아는 대부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감추거나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 솔직함이 선희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선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최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선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그 말만 남기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쌀쌀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코트 단추를 끼우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했습니다. 요동치거나 끓어오르는 것 없이 그냥 아주 맑고 차갑게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그 차가움 속에서 선희는 또 다른 것을 알게 됐습니다. 태준이 최수아에게 감정을 가진 건 사실이다. 최수아가 처음엔 의도를 갖고 접근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수아의 감정 역시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태준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세 사람이 각자 다른 것을 보면서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선희는 태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수아를 만났다는 것도,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그냥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아주 오래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이혼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태준을 용서하고 싶은가? 아니면 태준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싶은가? 그 답이 선희 안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선희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게 복수심인가? 아니면 진짜로 알고 싶은 건가? 30년 가까이 함께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보고 싶은 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아직 끝내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이 선희가 그 다음 몇 달을 버틴 이유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태준은 산악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희가 막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희는 지켜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게 어떤 끝으로 이어지는지. 태준은 조심해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핸드폰을 더 철저히 감췄고 귀가 시간을 칼같이 지켰습니다. 선희와의 대화에서도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으려 했고 미안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주말에 청소를 도왔고 장을 같이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선희는 그 변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들켰으니까 조심하는 거야. 그게 전부야. 그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선희의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채수아와의 만남은 그 겨울에 2번 더 있었습니다. 선희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채수아는 매번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태준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나중에는 더 넓은 이야기로 번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채수아의 이야기, 선희의 삶에 대한 이야기, 결혼 생활이 어떠했는지,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힘들었는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선희와 채수아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희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내 남편을 빼앗으려 한 사람이다. 그런데 왜 이 여자가 이해가 되는가? 왜 이 여자가 나쁘게만 보이지 않는가? 그 답을 선희는 오랫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 채수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이 관계 정리하려고요. 태준과의 관계 말이야? 선희가 물었습니다. 네,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선희는 잠시 후 물었습니다. 왜요? 채수아가 창밖을 봤습니다. 바깥엔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분이 풀릴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힘들었고 나도 힘들었고. 근데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같이 힘들어진 것뿐이에요.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수아가 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태준 씨 아내가 생각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더 불편해졌어요. 처음엔 적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선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웃을 상황이 아닌데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도 당신 생각보다 많이 이해해요. 라고 선희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카페를 나오면서 오래 아는 사람처럼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채수아와 선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태준이 채수아와 연락을 끊은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스스로 끊었는지 채수아 쪽에서 먼저 끊었는지 선희는 묻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한동안 다시 침울해졌습니다. 산악회도 그만뒀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나 많이 잘못했어. 당신한테. 선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알아? 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이 계속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선희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그것이 선희가 줄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선희의 마음이 그 정도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오랜만에 깊이 잤습니다. 그게 이야기의 결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 결말은 따로 있습니다. 결말은 선희가 혼자 내린 결심입니다. 그 겨울과 봄을 지나면서 선희가 도달한 것.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태준도 그럴 것입니다. 다시 비슷한 유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약함이고 그 약함이 이미 한번 크게 상처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희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겠다. 이 사람과 함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내 삶은 내가 선택한다. 그 전까지 선희의 삶은 너무 많이 태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태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희의 감정이 결정됐고 태준의 상태에 따라 선희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선희를 이번처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선희는 봄부터 작은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영화를 봤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이후 어딘가 멀어졌던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주는 그런 선희를 보면서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선희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나가면서 저녁은 차려놨어요 라고 말했을 때 태준이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활발한 사람이었나? 선희는 그 말에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항상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당신이 몰랐던 거야. 그 말에 태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변해 있었습니다. 관계가 이전보다 얕아진 것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솔직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태주는 어느 날 오래전 사업 실패에 대해 처음으로 제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선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는지, 그 중에 채망규가 있었고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자기가 직접 사과 한 번 못한 게 마음에 걸렸다는 것을. 왜 그걸 말하느냐고 선희가 물었더니 태준이 말했습니다. 최수아를 통해서 뒤늦게 그 사람 생각이 났어. 내가 그때 겁이 나서 피했던 것 같아. 잘못을 인정하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까봐. 선희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 자랐구나. 아주 조금. 그래도 조금. 그것으로 충분하냐고 묻는다면 선희는 아직 모르겠다고 할 것입니다. 충분하다고 확신하기엔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단정하기엔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깔끔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듯이. 선희가 가끔 혼자 생각합니다. 만약 그 영수증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모르고 지나쳤더라면. 아니면 알았더라도 당장 폭발해서 이혼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자리에 있었을까? 모릅니다. 그것은 영원히 알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선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방식이 적어도 선희에게는 맞는 방식이었다는 것. 폭발하는 대신 지켜봤고 지켜보는 동안 더 많은 것을 알게 됐고 더 많이 알게 된 덕분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희는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아온 수십 년 뒤에 처음으로 그냥 박선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선희가 얻은 것입니다. 배신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선희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게 역설이지만 삶이란 게 원래 그런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수아에 대해서는 이후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선희는 모릅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다 풀었는지 아니면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희는 가끔 그 여자를 생각하며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선희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 과정을 통해 배웠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적과 아군이 아니라 그냥 각자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분노를 느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공감을 느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이해가 안 된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감정이 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선희가 옳게 한 것인지 최수아가 나쁜 사람인지 태준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건 듣는 사람 각자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가장 강합니다. 선희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선희가 그림 수업을 다니면서 처음 캠퍼스 앞에 앉았던 날의 이야기. 태준이 선희에게 쓴 편지. 그리고 두 사람이 가을에 함께 처음으로 산에 오른 날의 이야기. 그것들을 하나씩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선희가 그림 수업을 시작한 건 동네 문화센터에서 받은 팸플릿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우편함에서 꺼낸 각종 전단 사이에 끼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수채화 기초과정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수강료는 한 달 기준으로 그리 비싸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그 팸플릿을 냉장고 문에 붙여두고 일주일 동안 봤습니다. 그림을 배운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그림 좀 그렸다는 기억 말고는 딱히 취미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걸 해도 되나, 나이 들어서 처음 배우는 게 창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선희는 등록했습니다. 첫날은 손이 어색했습니다. 붓을 어떻게 잡는지도 몰랐고 물의 농도를 어떻게 맞추는지도 몰랐습니다. 옆에 앉은 수강생들은 이미 몇 기를 더 들은 사람들인지 제법 능숙하게 붓을 다뤘습니다. 선희는 혼자 칠이 엉뚱한 방향으로 번지는 종이를 보면서 잠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사가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수채화는 번지는 게 매력이에요. 번진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닿았습니다. 번진다고 잘못된 게 아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선희는 붓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림 수업은 그 후로 한 달, 두 달 계절이 바뀌어도 계속됐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고 선희는 그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붓을 들고 있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태준도 채수아도 지나간 일들도 머릿속에서 잠시 내려갔습니다. 그냥 눈앞의 색과 형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선희에게 처음으로 생긴 진짜 자기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태준의 편지는 그해 가을에 받았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손편지를 잘 안 쓰는데 태준은 어느 날 선희가 외출한 사이 침실 화장대에 봉투 하나를 놓아뒀습니다. 선희가 돌아와서 발견했습니다. 겉봉에 아무것도 안 써 있는 작은 봉투. 선희는 코트를 벗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무서운 게 뭔지, 슬플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오래 살았는데 그걸 몰랐어. 아직도 잘 모르고. 그게 부끄러워. 늦었지만 알고 싶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나오지 않던 눈물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선희는 많이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냉정함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그 문장 앞에서 뭔가가 탁 허물어졌습니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게 맞았습니다. 그것이 선희의 오랜 외로움이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는데 외롭다는 느낌. 그 외로움의 이유를 선희는 이제야 이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선희는 한참 울고 나서 손을 씻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태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선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 먹자고 했습니다. 태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조용히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 식사가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가장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산에 오른 건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산악회는 그만뒀지만 산은 계속 가고 싶다고. 선희한테 무릎 괜찮으면 같이 가자고. 선희의 무릎은 그 사이 꾸준히 치료를 받아 많이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선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래 라고 했습니다. 둘이 오른 산은 높지 않은 동네 뒷산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천천히 올랐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단풍이 지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부서졌습니다. 정상 근처 작은 쉼터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멀리를 내다봤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이렇게 당신이랑 같이 뭔가 하는 게.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태준이 옆을 봤습니다. 선희도 옆을 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순간이 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
그냥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전하는 순간. 그 순간이 그랬습니다. 선희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멀리 도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자기 집도 어딘가 저 안에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 집에서 살아온 30년이 여기서 보니 참 멀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또렷하게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삶이라는 게 이런 건지도 모릅니다.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걷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더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선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두 사람은 중간에 있는 작은 국밥집에 들러 따뜻한 것을 한 그릇씩 먹었습니다. 국밥이 뜨겁고 맛있었습니다. 식당 창밖으로 낙엽이 날렸습니다. 선희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으면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됐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나쁘지 않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선희의 이야기를, 태준의 이야기를,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채수아의 이야기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선희의 냉정함이었나요? 채수아의 솔직함이었나요? 태준의 뒤늦은 반성이었나요? 아니면 이 세 사람이 얽히고 설킨 방식 자체였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각자의 상처, 각자의 이유,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용서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 없이는 어떤 선택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선희가 결국 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이해하려 했고 알려 했고 그 위에서 자신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 과정 내내 선희는 흔들렸고 의심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강함의 진짜 의미 아닐까요?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을 경험하셨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오래된 관계가 어딘가 균열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선희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방법이 있다는 것.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도 내가 나 자신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 그 메시지를 이 이야기에 담았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자가 배신을 마주하고 그 배신 안에서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꿈꾸며 접근한 여자가 오히려 자신의 감정 앞에서 멈추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남자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약함을 들여다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달랐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어딘가에서는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거나 아니면 그 둘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혹은 해결되지 않고 그냥 안고 살아가게 됐는지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본론이었습니다. 삶은 드라마처럼 깔끔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권선징악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다음 날을 맞이하고 밥을 먹고 가끔 웃기도 합니다. 선희도 그랬습니다. 그게 삶이었습니다. 아직 봄이 오지 않은 겨울 어느 날 선희는 혼자 미술관에 갔습니다. 태준과도 친구들과도 아니라 정말 혼자. 좋아하는 작가의 전시가 있어서였습니다. 수채화를 배우면서 그림에 관심이 생겼고 그러다 찾아보게 된 작가였습니다. 미술관은 조용했습니다.
주중 낮이라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걸으며 그림들을 봤습니다. 풍경화들이었습니다. 산, 바다, 강. 계절마다 다른 빛을 담은 그림들. 선희는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중 하나 낙엽이 진 산길을 그린 그림 앞에서 선희는 꽤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지나가다가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냥 좋아서요. 그 말이 선희 자신에게도 놀라웠습니다. 그냥 좋아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좋아서. 그게 가능한 날이 올 거라고 몇 달 전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선희는 그 그림 앞에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버텼다. 나. 그 말 한마디가 선희의 눈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뜨거움을 느끼면서 오래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그림을 향해. 삶이 계속되듯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희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전해드렸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